그래서 그 외형 변수들이 뭔지 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이 표는 뭐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 위기 때문에 발생했던 신용 리스크가 거론됐던 그런 기관들 가지고 왔거든요. 도이치뱅크부터 일본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했는데 최근에 미국 은행 중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그 이후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좀 핫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주가가 45% 정도 하락했는데 얘 이슈가 뭐였냐면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1억 8,500만 달러 손실을 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1억 8,500만 곱하기 1,300원 하면 2,400억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뭘 했냐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대출 관련해서 손실 충당금을 인식했는데 그게 무려 5억 5천만 달러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조입니다. 조. 이 조그마한 은행이 바로 그냥 조 단위 손실을 인식했어요. 근데 이게 일부겠죠. 그러다 보니까 와 여기 이제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슈가 거론이 됐던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더 큰 게 뭐냐면 MSCI 통계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을 측정한 이래로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19.6%. 근데 이 보이는 19.6%가 끝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수개 년 단위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개 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 공실이 아닌 것처럼 공실률에 포함이 안 된 좀비 임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19.6% 공실률이고 와 크겠다라고 했지만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만기 연장을 계속 해줬는데 지금 올해 만기가 되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을 봤더니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래. 그리고 지금 추가로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 규모를 봤더니 한 3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조 달러. 3,800조 정도 되는 지금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건 채권 투자자한테는 유리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 그러면은 주식이고 채권이고 다 깨지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거 있죠. 베어링 이런 거. 지금 보면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되면은 이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건전성에 대한 금융기관 지표들을 되게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봤더니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봤을 때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그 노출 규모가 전체 대출의 1% 정도밖에 안 된대. 미미하다는 거예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 대형 금융기관이 뭔가 이렇게 도미노로 연쇄 부도가 날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어떠냐? 그 1천억 달러 미만의 중소은행도 평균적으로 7% 정도 내외라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KO는 아니라는 거죠. 어퍼컷 정도는 되는데 KO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특정 은행, 특수은행이라든지 그 특정 은행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그게 누구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 이런 애들이 좀 선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됐을 때 부동산 손실 처리 규모가 16조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은 3조 달러 정도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더해도 지금 한 6조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일단은 서브프라임 때 비교했을 때는 더 작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금융기관 체력도 훨씬 더 커졌는데 손실이라기보다 그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그때보다 낮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드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국내도 지금 해외 부동산 쪽에 투자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절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결성돼 있는 그 부동산 펀드,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그 부동산 투자 금액이 NAV, 순자산이 얼마냐면 77조예요. 77조 원. 어마무시하게 크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빠르게 손실 충당금을 잡아라라고 금감원에서 명령을 해서 미래셋이 4분기에만 3,500억 원 손실을 잡았고요. 하나은행도 2,700억 정도 손실을 잡았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이건 이제 세 발의 피, 빙산의 일각일 거고 아마 추가적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조 단위로 이제 손실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권업 자체 또한 건전성 지표들이 워낙 괜찮게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기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상호명 부동산 문제가 터진다는 게 어떻게 터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기 도래하기 전에 지금 뭐 만기를 연장하고 공실이 발생해도 부동산 지금 경기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해주고 지금 계속해서 손실 안 잡고 어떻게든 버틴 거야. 그러니까 수면 위로 안 올렸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대출 못 갚는 애들. 그러니까 상호명 부동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롤오버가 안 되니까 만기 때 상환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회수가 안 되니까 다 손실로 떨어야 되잖아. 그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찍힌다는 거죠. 공매 나오고 그러면 상호명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폭락을 이끌고 그러면서 각 그 경제 주체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 위축되고 투자 위축되고 그러면은 경기, GDP 악화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국내는 암울하게도 하나가 더 있어요. 국내에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이슈가 거론되고 있는 게 뭐예요? PF죠. PF가 큰일 났어요. 사실은 2년 전부터 우리나라 PF 부실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사전부터 인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건설사 PF 보증 추이는 늘어났죠. 이게 뭐냐? 정부가 계속해서 무대뽀로 유동성 공유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PF가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 유동성 공유를 계속 해주니까 좀 버틸만 한데 이러면서 계속 이제 PF는 신규 PF가 계속 결성이 됐었던 거고 이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근데 정부 스탠스가 바뀝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유동성 공유를 해주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노이즈가 표면 위로 수면 위로 안 오르게끔 했는데 이번에 딱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들 야 너희들 와 해. 근데 아무튼 은행이나 보험업은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걔네들은 뭐 노출 규모 비중 자체가 이 자기 자본 대비가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신용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혀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 증권업, 그 다음에 여신업, 그 다음에 저기 증권업이랑 저기 캐피탈사, 그 다음에 저축은행 이런 애들이 문제인데 이제 이거 걔네들을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수차례 연장하면서 보통 브릿지로는 2번 초과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은 사업성이 이제 거의 저하된다고 보는데 수차례 연장하면서 사업성이 저하된 브릿지로는 100% 충당금 적립해라 손실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률이 낮거나 공기 지연이 잇따르면서 사업화가 좀 악화되는 애들, 걔네들도 너희들 경험치에 의해서 하되 보수적으로 충당금 빨리 선제적으로 잡아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정부가 만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선제적으로 손실을 반영하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라고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확 드러날 거냐? 총선 이후라고 합니다. 총선 이후에 이제 PF 쪽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PF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이 문제를 충격은 가겠지만 최대한 충격을 낮춰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금리를 좀 인하시켜서 뭐 PF도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부실 PF 사이트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PF 쇼크는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거고 이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니즈고 그게 이제 외형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내 금리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올해는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지금도 뭐 약간 금리가 인플레이션이나 그 고용 지표 보면은 조금 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러한 외형 변수 때문에 조금 그냥 뭐 투자를 좀 무난하게 해도 되지 않나, 큰 부담 없이 해도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인 거고, 여전히 이 PF도 문제가 생겼는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것 같으면, 우려가 되면 아예 투자를 하면 안 된다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업권별로 자기 자본 대비해서 PF 노출 규모예요.
봤더니 대형 증권사나 얘네들은 50% 미만이라서 아프겠지만 충분히 자기들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0% 갖고 있는 얘네들. 우리가 보통 여전체라고 불리는 이 캐피탈사, 그다음에 저축은행, 얘네들은 불가피하게 꽤 부도가 좀 나는 기업들도 있겠다. 결국에는 부도 안 난 애들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 불가피하겠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전체는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여기 A급 이하 캐피탈사, 이게 지금 대출 상한 부담, 저축은행 되게 높죠. 그러면 얘네들 지금 부실 PF도 되게 많을 텐데 이 잠재적인 부실 PF에 대해서 손실 충당금을 얼마나 잡았는지 봤더니 10%도 안 돼. 증권사. 그러니까 증권사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규모는 알겠는데 손실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거죠. 중소형 증권사. 얘네들 위험한데 더 적죠. 얘네들 이제 부실 PF 이거 빵 이벤트 터지면서 정리되고 여기 손실 쌓이면은 어마무시하게 지표 재무 건전성 악화될 수 있어요. 저축은행도 낮죠. 그래서 이 얘네들 지금 큰 문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부동산 신탁사. 그냥 신탁사는 뭐 하냐면은 사이트 공사를 막 하는데 유동성이 부족해. 그랬을 때 그 부동산 신탁사가 보증을 해줬을 때는 유동성을 대신해서 공유해주거든요. 그걸 보통 신탁 개정대라 그래요. 신탁 개정대가 근데 지금 역대 또 최대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부실이 발생하면서 이 신탁 개정대를 정상적으로 회수 못하는 사이트가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부동산 신탁사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라든지 한토시 뭐 이런 애들, 증권업, 캐피탈사, 저축은행 이런 것들은 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증권업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죠? 괜찮은 거 갖고 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은행, 보험 얘네들이 주거든요. 얘네들 다 괜찮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금융기관들이 도미노로 막 부도가 나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채권에는 투자해봐도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매크로를 볼 때는 미래의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매크로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금리 추이에 대한 판단 정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되 지표들을 보면서 단기 변동성을 피할 순 없겠지만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감내를 하되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 투자에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외형 변수들에 대해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라. 매크로를 본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A프로젠 HNG 6회차 BW를 분석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만 봤지 현재 시장 금리가 이렇고 그 다음에 PF가 문제가 되고 전체적인 시장 현황이 이래서 A프로젠 HNG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는 걸 마이크로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시장 금리가 어떻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소매 판매가 어떻고 생산 지수가 어떻고 PMI가 어떻고 이렇게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그 지표들을 통해서 그걸 분석해서 이제 거론하는 걸 매크로 환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매크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거시경제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채권 투자 입장에서 국고채 투자할 때는 당연히 거시경제 매크로가 주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고 미시적인 걸 뎁스하게 가다 보니까 매크로 환경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그런 중요도를 여기는 마음가짐이 좀 어떤 내가 채권 매니저의 포지션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매크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있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너무 막 중요하게 안 매달리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기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어떤 포지션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어디에 있든 매크로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 투자자라고 하면 그 채권 투자자가 매크로 환경을 기반으로 했을 때 리스크 관점에서 어떤 걸 염두에 둬야 되는지 정도만 추출할 수 있으면 되지, 너무 그 미래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매달리지 마셔라,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종자본 발행 CJ 후순위 위험한 거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J CGV는 저는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워낙 낮은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